여러분, 오늘도 역사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진도 나갔던 2단원, 3단원 범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원래는 우리가 정리를 대면 수업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2단원을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3단원도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모든 반들이 여기는 대면 수업으로 정리를 끝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지금 나간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모두 대면 수업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클래스에서는요. 여기 3단원의 앞부분 절반을 나가도록 할 거고 뒷부분은 우리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반은 하고 아닌 반은 온라인 클래스로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눠줬던 프린트에 대한 정답을 파일로 올렸어요. 프린트에 있는 빈칸들 궁금한 것들이 있었다면 꼭 참고해서 시험 기말고사 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3단원 정리를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2단원 2시간 안에도 못 끝낸 파트들이 몇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가야 연맹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은 모두 살펴보았는데 가야는 살펴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요. 가야에 대해 살펴보면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가야는 바로 변한 지역에서 성립한 나라입니다. 삼한 중에 마한에서 나온 백제, 진안에서 나온 신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안에서는 가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삼한을 배웠을 때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변안은 철이 많이 나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철기 문화, 철제 도구나 덩이 화폐 등이 아주 널리 발달했는데요. 변안은 이러한 풍부한 철을 많은 나라에 수출했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야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앙집권 체제, 고대 국가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멸망을 했는데요. 즉 연맹 왕국의 형태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맹 왕국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국들이 연합한 연맹체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야는 다양한 소국 중에 가장 강한 소국을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즉,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권 강화를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해서 고대 국가,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죠. 자, 그래서요. 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통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야의 소국 중에 가장 강해서 이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것을 맹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의 가야를 이끌었던 세력은 바로 금강가야고 후기에는 대가야가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위치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금강가야는 김해 지방, 여기 해안가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대가야의 경우 오히려 이 고령이라는 내륙 지방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금강가야, 대가야 이름뿐만 아니라 그 위치까지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금강가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김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해상 활동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요. 변안, 즉 가야는 철을 많이 생산하던 나라라고 했죠. 이렇게 많이 생산되었던 철을 낙랑과 외에 주로 수출하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금관가야는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바로 낭랑의 멸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금관가야가 이 낭랑에 아주 활발하게 철을 수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낭랑이 우리가 배운 고구려의 미천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 입장에서는 철을 가장 활발하게 수출하던 대상이 사라져 버린 거죠.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랑의 멸망이 금관가의 멸망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이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인해 받은 타격입니다. 우리가 신라 파트에서 이걸 배웠는데요. 자, 신라 내물마립간 시기예요. 신라는 외, 즉 일본으로부터 아주 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요, 신라가 그 왜군의 침략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위기에 처했던 신라는 바로 이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신라 쪽으로 내려와서 왜군을 무찔러 주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옆 지역에 있던 금관가야까지 같이 공격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금관가야는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자, 결국에는 법흥왕에 의해서 신라에 병합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후기 가야의 맹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고령의 대가야였습니다. 이 대가야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던 금관가야와는 달리 내륙 지방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광개토 대왕의 공격 등에서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대가야도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때 대가야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제의 무령왕 시기에 가야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영토의 일부분을 백제에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백제의 공격에 대응하고자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이런 백제와 신라의 압박, 그리고 이어서 내부에서는 지배층의 내분으로 결국에 멸망해서 진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위치, 그리고 멸망 원인 꼭 기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문화 파트인데요. 고분과 역사책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한 반도 있는데요. 항상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니 이렇게 차분하게 다시 한번 온라인 클래스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분, 즉 무덤이죠. 삼국의 고분은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각각 전기에는 다른 형태의 무덤 형식을 띱니다. 하지만 결국에 후기로 가서는요, 공통적으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 먼저 살펴볼게요. 고구려와 백제는요, 둘 다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무지 무덤이 뭐냐면 돌을 쌓아 올린 형태의 무덤이죠.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계단식으로 무덤을 쌓아 올린 형태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 아주 신라의 특징적인 고분 형태인데요. 자, 바로 우리가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언덕처럼 생긴 모양의 무덤입니다. 자, 이 안에 나무 꽉으로 시체를 매장한 꽉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로
꽉 주위를 감싸고 위에 여기 흙을 덮어서 무덤을 완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교과서 68쪽에서 살펴보면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요. 이러한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은 일단 입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화 그릴 장소 없고요. 도굴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후기로 가면 모두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굴식 돌방 무덤은 바로 이렇게 생긴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을 보면 여기가 보통 입구예요. 그래서 입구가 있고 여기 벽과 천장 부분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굴식 돌방 무덤은 아까의 돌무지 덧널 무덤과는 달리 입구가 있기 때문에 도굴이 쉽고요. 그리고 벽화도 존재한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구려 같은 경우 살펴보면요, 이 내부에 그려진 벽화가 처음에는 생활 풍속도, 즉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모습을 그렸던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이 고구려의 벽화는 사신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사신도는 바로 이러한 그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는데요. 현무, 주작, 청룡, 백호와 같은 그림들 있죠. 즉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후에는 이렇게 사신도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백제의 경우는요, 굴식 돌방 무덤 외에도 우리가 배웠던 무령왕릉과 같은 벽돌 무덤의 형태도 나타나는 거 이미 확인했었죠. 자, 그래서 삼국의 고분은 각각 전기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띠다가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역사책입니다. 삼국의 역사책 딱 하나씩만 알면 되는데요. 자, 삼국의 역사책은요, 각각 신집, 서기, 국사라는 책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전성기 시기의 왕 때 역사책이 편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사책을 편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보통 전성기 때 나라가 가장 발전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라는 전통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국사책을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근초광 때,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때 각각 역사책을 편찬했고요. 우리 여기 저자의 이름까지, 고운과 거칠부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구려는요, 여러분, 조금 더 늦은 시기에, 후기에 역사책이 편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영양왕 때, 고구려만 전성기 때 역사책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삼국의 역사책 이름, 그리고 시기, 그리고 편찬자까지 꼭 기억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삼국시대 마무리하면서 통치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는 선생님이 모든 반에 꼭 나오니까 꼭 외우고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를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김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삼국은요, 각자 귀족회의가 존재했습니다. 이 귀족회의에서는요, 귀족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였는데요. 보통 이런 귀족회의의 원칙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를 각각 귀족회의로 두었습니다. 자, 이러한 귀족회의를 주관했던 것이 바로 수상, 재상인데요. 자, 이러한 수상들은요, 귀족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귀족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상좌평, 그리고 신라는 상대등이 있었는데요. 이 상대등을 설치했던 사람 바로
버풍왕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관리의 등급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관리의 등급은요, 보통 우리가 율령을 반포할 때 이런 관리 등급을 많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요, 여러분 10여등급이라고 돼 있는 것은 고구려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를 때 계속해서 관리의 등급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우리가 10여등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각각 16관등과 17관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반포했던 왕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바로 백제는 고이왕이 율령을 반포하면서 육접편과 16관등, 관복제 제정했었고요. 17관등의 경우 버풍왕이 똑같이 율령을 반포하면서 이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인데요. 행정구역은 각각 수도 내를 나누는 행정구역과 수도 외 나머지 지방을 나누는 행정구역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요, 수도 5부와 지방 5부, 그리고 백제는 수도 5부와 지방 5방인데 이것을 행했던 왕 바로 성왕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는 수도 6부와 지방 5주. 자, 이렇게 삼국의 통치체제 정리했고요. 꼭 암기하고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2단원에서 조금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단원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3단원은 남북국 시대, 즉 신라가 통일을 이룩한 통일신라와 북쪽에서 새로 고구려를 계승하여 세워졌던 나라 발해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3-1단원 첫 번째 단원은 바로 고구려의 대외전쟁이었는데요. 고구려의 대외전쟁은 여수전쟁 그리고 여당전쟁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고구려의 대외전쟁이 왜 발생했는가 그 배경으로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신라와 백제 마지막을 배울 때요. 즉 나제동맹이 깨어지는 순간 성왕과 진흥왕 사이를 배웠었죠. 그때 진흥왕의 배신으로 이제 나제동맹이 깨어지고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면서 나머지 나라인 백제와 고구려가 후에 연합하는 형태를 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나라 중국에서는요, 드디어 중국이 혼란스러웠던 위진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수가 거대한 통일제국을 성립한 시기였는데요. 이런 신라는 한반도 내에서 고구려 백제가 연합하자 건넌 나라인 수, 당과 연합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이렇게 남북과 동서로 나뉘어서 대립의 진영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바로 여수전쟁입니다. 즉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죠. 자, 이러한 전쟁, 여수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수전쟁의 배경은요. 당시에 이제 수가 드디어 거대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수의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전통적으로 주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가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주장해서 고구려에게 너희 이제 우리한테 신하의 예를 갖춰 우리가 임금이고 너희는 신하, 즉 군신관계의 예를 갖춰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웠다시피 고구려는 자신만의 독자적 천하관, 되게 자존심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바로 거절할 뿐만 아니라요. 중국 지역의 요소지방 선제 공격 먼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여수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전개 과정 살펴보면요. 우리 지도로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수나라는 여러 차례 고구려에 침입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수양제 1차 침입 때는요, 수양제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별동대라는 군대를 따로 조직합니다. 그래서 30만이라는 아주 큰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장수가 바로 고구려의 을지문덕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수는 전략을 짜서요, 이 수나라 군대를 계속해서 고구려 내부 깊숙이 유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수나라의 군대는 굶주리고 지쳐갔겠죠. 그때 을지문덕이 이 수나라의 별동대를 이끌었던 우중문이라는 사람에게 시를 한 편 보내는데요. 바로 그것이 여기 보이는 을지문덕의 오원시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원리를 꿰뚫었고 기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여기 보면 마지막이 싸움에 이미 이겨서 공이 높으니까 만족하고 그만둬라, 즉 수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은 시를 보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받은 의중문은 당연히 약이 오르긴 했지만 군대가 굶주리고 지쳐갔기 때문에 철수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철수하고 있는 수나라 군대를 뒤쫓아가서 쳐서 아주 크게 승리한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라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요, 살수, 지금의 여기 청천강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살수대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고요. 수양제는 이후에도 몇 번 더 침입하긴 했으나 결국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수전쟁은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수나라는요, 고구려 대외원정, 여러 차례 원정을 나간 것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국력 소모가 매우 컸습니다. 농민들이 계속해서 징발되니까 그들의 불만도 컸겠죠. 그래서 국력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내부 백성들의 불만이 많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반란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 수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의 멸망에 고구려 여수전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 바로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인 여당전쟁입니다. 우리 수가 방금 멸망한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요, 건국된 초기에는 당연히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주위 나라와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다가요, 당태종이라는 아주 강력한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는 주위에 적극적으로 팽창정책, 영토 확장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런 당나라의 팽창정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장벽을 축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천리장성의 축조를 감독하면서 세력을 확장한 인물이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이런 연개소문은 계속해서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왕을 갈아치울 정도의 큰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연개소문의 정변이라고 하는데요. 정변을 일으켜서 령류왕이라는 당시의 왕을 죽이고 보장왕이라는 허수아비 같은 왕을 세운 뒤 자신이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때 당나라는요, 마침 안 그래도 이 강성해지는 고구려가 눈의 가시였는데 이러한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변을 구실로 삼아서 다시 한번 고구려를 치게 되는 것이 바로 여당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개과정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여당전쟁 또한 되게 여러 차례 침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전투는요, 바로 1차 침입에 있었던 안시성 싸움입니다. 이 당시에요, 이 빨간 선 한번 살펴보면
여기 차례차례로 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 바로 안시성이었는데요. 이 안시성은 영화로도 나왔죠. 되게 당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공격을 했으나 당시에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저항하여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이 안시성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수전쟁에서는 살수대첩, 그리고 여당전쟁에서는 안시성 싸움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하고 후에 이렇게 여러 차례 더 침입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고구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요. 당시에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야욕을 물리쳤고요. 이 당시 고구려는 한반도의 경계선이었죠. 자, 이 지도를 살펴봐도 우리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당시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고구려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고구려가 뚫리게 되는 순간 신라랑 백제도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고구려가 이 선에서 중국을 막아냈기 때문에 한반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고구려의 대외전쟁 정리해 봤고요. 자, 이어서 신라가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의 삼국 통일은요, 크게 5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고구려의 대외전쟁, 여수전쟁, 여당전쟁이 일어난 후에요. 신라는 나당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백제의 의자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수업 때도 살펴봤지만 의자왕이 삼천궁녀 의자왕이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있지만 의자왕이 즉위 초반에는 되게 괜찮았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영토 확장도 생각보다 활발히 했고 신라의 대야성이라는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김춘추의 사의야, 딸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대야성에서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되면서 그 사의야 딸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정말 분노를 하면서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옆나라 고구려에게 동맹을 맺자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고구려에게 완전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후에 김춘추가 찾아간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요, 마침 여당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고구려를 완전한 눈의 가시로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세력을 키우고 싶던 신라와 고구려를 몰아내고 더불어 한반도의 영토에 야욕을 보였던 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나당동맹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요. 이 나당동맹이 힘을 합쳐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차례 멸망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멸망한 것은 백제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황산벌의 계백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투 황산벌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당은 멸망한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라는 지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멸망한 것은 고구려인데요. 마찬가지로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도였던 평양성 함락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당이 안동도부라는 지역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당이 한반도 내에 설치한 기구 웅진도독부와 안동도부 이렇게 2개였는데요. 당은 이어서 신라의 계림 도독부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독부라는 것은 당이 당시에 주위 정복한 지역의 그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기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신라가 보아하니까 지금 한반도에 이러한 기관들, 기구들을 설치하는 것은 즉
당이 한반도를 뭔가 차지하려는 야욕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는요, 당에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방금 멸망시켰던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오히려 지원하면서 당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이렇게 신라와 당의 대립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나당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두 가지,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모두 대승을 거두면서 결국에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삼국 통일로 인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의 지역까지 확보를 하게 되죠. 이렇게 나당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신라는 통일해서 당의 세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동강 이북 지역, 즉 고구려의 땅은 대부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국의 통일을 평가할 때 어쨌든 삼국의 통일을 달성하여 당의 야욕을 물리쳤다는 자주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하지만 외세의 힘을 빌어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는 점 배웠었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신라의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꼭 기억하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배웠던 단어는요, 이렇게 드디어 통일을 이룩한 통일신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통일신라의 발전인데요, 우리 여기에서 일단 3명의 왕 배웠었습니다. 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배웠었는데요. 이 무열왕은 우리가 아는 김준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 중대가 시작되고 이 김춘추는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신라에서 기존에는요, 성골만 왕을 했어요. 성골, 진골 모두 왕족인데요. 그 중에 성골만 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 상대를 기점으로 성골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라 중대부터는요, 김춘추, 진골 귀족이 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아직 통일이 완성되었던 시기는 아니었고, 아직 나당전쟁, 통일전쟁을 이루면서 점점 왕권을 강화해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국 통일을 완성했던 왕 바로 문무왕 배웠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바로 통일신라에서 왕권을 완전히 강화해서 전제 왕권을 확립했다라고 불리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왕은요, 일단 즉위하자마자 김음돌이라는 자신의 장인어른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은요, 대표적인 진골 귀족이었는데요. 이렇게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진골 귀족들의 반란 진압하게 됩니다. 더욱더 왕권 당연히 강화됐겠죠. 그리고 신문왕이 한 업적들이 조금 많은데요.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합니다. 국학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설치해서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문왕은 통치체제도 많이 정비하게 되는데요. 먼저 지방제도인 구주, 오소경 모두 완비하였고요. 군사제도인 구서당, 십정도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토지제도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것도 우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러한 새 왕의 업적들 기억하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